과거와 현재의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예술가들의 숨결이 거리마다 스며든 이곳 파리입니다. 한때 조용한 지방도시였던 파리는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를 거치며 눈부신 문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찬란한 세월 속에서 파리는 유럽 예술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중심을 흐르는 센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대형 시계가 눈에 띄는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지어진 이 건물은 아르누보 양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옛 기차역이었죠.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사랑받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습니다. 한때 철길의 요람이었던 이 공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을 내려놓고 1986년 예술의 숨결이 깃든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대가의 작품을 먼저 보기 위해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시계창 너머로 파리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인기 장소입니다. 이곳은 인상주의 전시실입니다. 19세기 후반 파리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근대화의 문을 연 마네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팔레트를 든 자화상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마네의 풀바지의 점심 식사. 두 명의 정장 차림 남성과 벌거벗은 여성이 숲속 풀밭에 앉아 점심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신화나 역사 대신 현대의 일상을 대형 캠퍼스에 담은 점에서 전통 회화의 규범을 깨뜨렸습니다. 상류층 사회의 위선을 꼬집은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부채와 함께 있는 여인입니다. 여성의 우아함과 도시적 감수성을 표현했습니다. 마네는 투울을 그려 스페인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고 새로운 회화를 실험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만으로 장면의 긴장감을 전달한 것이죠. 피리 부는 소녀는 1866년 파리 살롱전에서 낙선한 작품으로 당시 보수적인 미술계와 충돌합니다. 이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올랭피아는 1865년 살롱전 당시 예술적이고 무례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던 작품입니다. 올랭피아란 말은 당시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티치아노의 우루비노의 비너스를 패러디했지만 신화의 내용을 없애고 현실의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파격적이었습니다. 하녀들이 옷장을 정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일상과 신화적 상징이 공존합니다. 사실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입니다. 평범한 농민의 삶을 예술이 중심에 놓은 화가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어릴 적부터 자주 보던 그림입니다. 온작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추수 후 남은 이삭을 줍는 여성들,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 멀리 추수를 끝낸 농부들과 말을 탄 지주가 보입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자 하루의 노동을 마친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해질 무렵의 따뜻한 빛과 고요한 분위기는 가난한 농민의 삶을 숭고한 존재로 그려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1886년부터 1889년까지 약 4년 동안 37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다소 안정되었을 무렵에 그린 두 점의 자상입니다. 저는 오르세 미술관에 몇 번 왔지만요, 고흐 최고의 작품인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처음 봅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세계 순회 전시가 수시로 잡혀 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바쁜 작품입니다. 밤하늘과 도시의 불빛, 그리고 사랑의 정서를 담은 낭만적인 풍경화입니다. 아르에서 실제 살았던 고흐의 침실입니다. 침구 베개, 의자 등이 모두 2개씩입니다. 이는 고갱을 기다리던 고흐의 기대와 설렘을 상징합니다. 아르에서 고갱과 협업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도시의 밤문화와 인간 군상의 생동감을 담은 독특한 실내 풍경화입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고흐의 내면과 예술적 열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역시 그가 생애 마지막 2달을 보낸 프랑스 시골 마을 오베르에서 그린 대표적인 풍경화입니다. 쇠약해져 병원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고흐는 병상에서 좋아하는 밀레의 작품을 계속 모사했습니다. 당시에 모사했던 시에스타입니다. 이 작품은 밀레가 그린 정오의 휴식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고흐는 재해석해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빛과 색채,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화폭에 담아낸 인상주의 대표가입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입니다. 르누아르의 대표작입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야해 무도장에서 노동자들이 춤추고 대화하며 여유를 즐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녀들은 르누아르의 후기회화의 대표작으로 상류층 가정의 일상과 여성의 우아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친했던 모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모네는 프랑스 인상주의 창시자이자 대표화가로 빛과 색채의 변화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통해 근대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수련과 반사된 수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은 지중해의 이국적인 풍경과 빛의 아름다움을 인상주의적 시선으로 담아낸 걸작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 카미유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모네는 빠르게 그려냈습니다. 예술가의 고통을 담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부인 카미유와 아들 장이 모델입니다. 인상주의 회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빛과 바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에 응축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카미유가 죽고 11년 뒤에 그린 작품입니다. 얼굴을 알 수 없게 흐리게 표현했습니다. 빛의 변화에 따라 대성당의 표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대성당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당 위에 떨어지는 빛을 그린다 라고 모네는 말했습니다. 1865년 여름, 모네는 퐁텐블루 숲 근처 마을에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근처 여관에서 요양하는 모네를 친구 바지유가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는 보불전쟁 중 29살에 전사했습니다. 고갱은 예수의 희생과 자신의 예술적 고난을 겹쳐서 표현했습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시각화했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입니다. 문명 이전의 순수한 삶을 찾아 떠난 타히티에서 현지 여성들이 고요한 일상과 내면의 평온함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타히티의 풍요로움과 원시적 순수성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화풍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딸 알린이 죽음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뒤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인의 지친 표정과 축 처진 자세는 농촌노동의 고단함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파리 코민 내전을 기록했습니다. 리스는 이 사건을 수십 년 후 그려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도시의 모습이 배경입니다. 근대 도시의 변화와 인간의 역할을 함께 보여줍니다. 리스는 도시 발전 이면에 있는 인간의 노고를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한때 기차가 드나들던 오리스 미술관의 플랫폼, 그 공간이 이제는 사실주의 회화와 조각이 숨쉬는 예술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프랑스 회화의 정점, 토마 쿠트리의 대형 작품 앞에 섰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토마 쿠트리의 붓끝은 로마의 타락을 비추며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고요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사의 부패와 퇴폐를 비판했습니다. 사실주의 그림이 장을 연 기슈타브 쿠르베입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그릴 수 없다 라고 쿠르베는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 살아있는 인간,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왕의 죽음도 신화도 아닌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장례식을 담은 대형 그림입니다. 당시 귀족 중심 미술계의 간습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사실주의 정신을 선언한 것이죠. 이 작품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쿠르베는 자비로 사실주의 전시장을 열어 40여 점의 본인 작품과 함께 독자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벌거벗은 모델과 어린 소년 그리고 고양이를 그려 넣어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상징했습니다. 한쪽엔 권력과 부, 다른 한쪽엔 민중과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개는 충성의 상징으로 여성의 누드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고전회화의 상징성과 현대적 사실주의를 접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소파에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스타킹과 구두만을 착용한 채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실주의 대가 쿠르베는 이 작품을 통해 관능과 일상의 경계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하반신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담한 작품입니다. 당시 미술계에 강렬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예술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같은 층 전시실에서는 19세기 프랑스 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 속에서 베케는 시면을 통해 인간 내면의 고통과 침묵을 전달합니다. 그는 관람자에게 이해가 아닌 공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석고부조는
아프리카 누비아인을 묘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창을 들고 악어와 대치하는 긴박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생존을 향한 절박한 긴장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팽팽히 당겨진 활 시위 헤라클레스는 계조를 향해 활을 겨눕니다. 브루텔은 이 순간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강렬한 조용 언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파라디에는 그리스의 시인 사포의 고독과 절망을 차분한 대해석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예술과 사랑 사이에 흔들리는 내면의 침묵을 말해줍니다. 침묵하는 조각에 인간의 숨결을 담아낸 예술의 시인 로댕입니다. 서로를 붙잡으려는 연인, 하지만 그들은 끝내 닿지 못합니다. 로댕은 사랑의 덧없음을 강렬한 몸짓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지옥임은 최초 형태이자 청동 주조를 위한 석고 원형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최종 석고 원본은 청동 주조 이전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석고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8개의 청동문이 제작되었는데 모두 공식 진품입니다. 삼성문화재단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단테를 의미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을 내려다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28개의 공식 청동 주조문이 존재합니다. 로댕 생전에 제작된 이 조각상이 가장 가치 있는 상징적인 버전입니다. 로댕은 생전에 청동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예술은 이 석고 원본을 통해 후대에 완성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조각가들이 돌에 새긴 삶과 사랑 그리고 고뇌, 오르세의 조각은 오늘도 그 진심을 전합니다. 파리 지붕 너머로 몽마르트르 언덕이 펼쳐집니다. 예술과 신앙이 어우러진 이곳. 꼭대기엔 사크르케르 대성당이 도시의 숨결을 품고 우뚝 서 있습니다. 프랑스를 구한 성녀 잔다르크의 기마상과 기독교를 장려한 루이 9세의 동상입니다. 대성당에서 내려다보는 파리 풍광은 고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사크레케르 성당 뒤로 예술가들의 거리로 불리는 테르트르 광장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조용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몽마르트르는 삶이 궁핍한 화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아틀리에를 내주었습니다. 마네와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피카소와 르누아르, 샤갈,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에 이르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거닐던 예술인의 거리입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머물던 시기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에 있는 야외 술집 기엔게트를 배경으로 그린 풍경입니다. 고흐는 침묵과 고립의 분위기를 담아냈습니다. 세월의 붓질이 켜켜이 쌓인 작은 광장 테르트르. 파리 예술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오늘도 그림 속 파리의 꿈을 그리는 이곳에서 예술은 멈추지 않습니다.